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5의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리나입니다. 월요일 아침 기분 좋은 소식을 들려드려야 하는데 현재 세계 경제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과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장의 전망이 다소 어두워진 건데요. 하지만 시야를 조금 더 넓게 가지시면 투자가 필요한 종목이 보입니다. 오늘장 글로벌 슈퍼스탁이 관련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네, 먼저 오늘장 국내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지수는요, 하락 출발했지만 이내 보합권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07%대 내리면서 2266포인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요, 외국인이 또 팔고 있습니다. 500억 원이 넘는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써 6거래일째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2% 가까이 하락 마감했었는데요. 오늘장 코스닥 지수는 빨간불로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0.9%대 상승하면서 780포인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역시 체크해 보셔야겠죠. 오늘장 코스닥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고유가 수혜주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7,435포인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0.03%대 상승 중인데요. 2,894포인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인덱스입니다. 달러인덱스는 9월 일부 고용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오름세가 둔화됐습니다. 현재는 0.05%대 소폭 오르면서 95포인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금시세 보겠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가 최근 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진 모습입니다. 현재 골드는 1,204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입니다. 올해 하반기 100달러 돌파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73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이어서 9시 어피트 기준의 암호화폐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첫 번째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이슈부터 만나볼게요.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 브렛 캐보노를 둘러싼 미국 내부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에 보수층들이 집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1월 중간선거의 승기가 어느 당으로 향할지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건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 시행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국제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국제유가 향방과 양국과의 화해 조짐은 없는 건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김은수 멘토님이 스튜디오에 찾아주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함께 이슈 분석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1월 중간선거가 한 달 앞으로 정말 다가왔습니다. 이 중간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브렛 캐보노 대법원, 대법관에 대한 지명자 인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어제 이제 인준안을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 관련 표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브렛 캐보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이 상원 절차 투표
투표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상원에서 토론 종결안 표결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토론 종결안이라는 것은 특정 안건을 두고 이 토론이 무한정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규정입니다. 작년에 공화당이 이 규정을 바꿔서 단순 과반수만 좀 찬성을 한다면 이 토론을 끝낼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 절차입니다. 본회의 전체 표결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 표결 이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찬성표가 51표 그리고 반대표가 49표입니다. 각 당에서 반란표가 하나씩 나오면서 지금 과반수 이상으로 지금 진행이 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지금 최종 표결 결과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 과반수가 넘은 만큼 큰 이변 없이 이 최종 표결안도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재선을 도전하는 민주당의 조 웬친 의원도요. 지금 인준안에 찬성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란표를 좀 내신 분인데요. 민주당에서. 맨친 의원의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는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란표를 좀 제시하지 않았나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사실상 현재 상원의석 분포가 공화당이 51표 그리고 이 민주당이 49석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 무소속이 인준을 반대하고 공화당에서 이 반대표 2표가 나오게 된다면 인준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당에서 이탈표가 하나씩 나오면서 앞으로 인준안 통과에 대해서 이제 거의 사실상 확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백악관에서도 인준안 통과를 확신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브렛 캐버노 지명자는요, 현재 이 성폭행 논란으로 굉장히 정치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FBI가 현재 조사를 또 진행을 끝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이 어땠나요? 네, 구체적으로 사실상 이 조사한 내용은 두 가지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캐버노 씨가 고등학생 시절이었던 이 캐버노 씨가 성폭력을 주장한 블레이시 포드 씨를 좀 성폭력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혹은 대학생 시절 때였는데요. 이 술을 마시고 데버러 라미레즈라는 여학생 앞에서 성적으로 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는 의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캐버노 지명자는요, 이런 의혹을 완전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그에 관한 FBI 조사 보고서가 이 지금 성폭력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한 채로 좀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금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관의 연방 대법관이라는 게 미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태나 동성 결혼 이런 게 좀 미국같이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종 결정하는 게 바로 연방 대법관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연방 대법관은 특히나 좀 종신직입니다. 한마디로 좀 끝까지 공무원처럼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고요. 이제 지금 캐버노 지명자가 인준이 확정을 해진다면 연방 대법관 구성은 보수층이 5명 그리고 진보층이 4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가 조금 더 앞서지면서 아무래도 중간 선거에서 좀 더 유리하게 좀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내용 때문에 공화당이 조금 더 입지가 유리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슈를 나눠볼 텐데요. 현재 국제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5일에 매도세가 나온 이후에 현재는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때문에 지금 국제 유가는 계속적으로 오를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석유 금수 조치가 앞으로 지금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국제유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악화 일로를 이제 걸을 경우에 유가가 지난 2011년 이후로 처음으로 배럴당 $100를 넘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전일장 0.01%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등 좀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제재에 따른 또한 이 글로벌 원유 공급 감소 우려까지 지속이 되면서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이 미국 9월 고용 지표 발표에서 특히나 이 실업률이 49년 만에 최저치인 3.7%로 호조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좀 일자리로 많이 돌아갔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게다가 지금 탄탄한 고용 시장 상황은 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다.
있고요. 11월 4일 이날이 바로 지금 이란 제재 발효 날입니다. 이때까지는 좀 지속해서 유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유가 상승이 좀 지속되기 어렵다, 좀 랠리가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베이커 휴지 시추 지수가 전주 대비 2기가 감소했습니다. 현재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현재 시장의 유가 상승 위험이 굉장히 팽배하지만 이란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 펀더멘털은 유가 상승에 우호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랠리는 좀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발표를 이제 함으로써 아직까지는 조금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1월 4일 이란 발효 전까지는 조금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유가 관련해서는 매매 전략, 매매 가이드 시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에 대한 공급의 노이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미국과 이란의 관계 해결 조짐은 좀 보이지 않을까요? 네, 현재 지금 미국과 이란 여전히 한치의 물러섬 없이 강대강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25일 유엔이 총회가 있었던 날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란 정권을 고립시킬 것이고 공격성이 보이는 한 계속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 국제사법기관의 판결을 무시할 정도로 강한 제재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 또한 이날 같은 자리에서 이 미국 국내 정치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이 미국의 경제 전쟁은 전 세계를 혼란시키는 일이다라고 이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현재 이란의 지금 최대 고객인 아시아 쪽에서는요, 미국 제재를 앞두고 지금 수입을 좀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제재 조치가 발효되기 전부터 이 선제적으로 좀 은행, 보험사, 해운회사 등이 지금 이란과 거래한 기업을 돕지 않겠다라고 미국이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고, 또 현재 지금 사실상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문제 해결이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이 보이냐, 이것보다는 지금 이제 얼마만큼 유가가 상승을 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대응 전략을 짜는 게 더욱더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요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일정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은요, 조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특히 국제유가 이 주요 기관들의 월간 보고서 발표가 좀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보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JP모건을 비롯한 미국 금융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 점 또한 조금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시장조사 업체 팩트셋은요, S&P 500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19.3%나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마이크론을 비롯한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보셨듯이 가이던스 조정 여부에 어느 정도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표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일 오늘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존 윌리엄스 뉴욕 총재 연설, 그리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발언이 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물가가 낮고 안정적이고 임금 상승률도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립금리까지 도달하기는 조금 갈 길이 멀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있는 분이라는 점 감안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네. 또한 EIA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비롯해서 IMF 세계 경제 전망도 좀 이날 있을 예정입니다. 수요일 10일에는요, 미국 9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비롯해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과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주목을 하셔야 될 점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요, 지금 실제 경제 지표는 기대보다 더욱더 지금 개선이 됐다. 물가는 연준의 목표는 2%에 근접해 있고 이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총재라는 점 생각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 목요일 11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정되어 있고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연설이 수요일에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유가 관련해서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발표와 월그린 부추의 실적 발표 또한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 금요일은요. 미국의 10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와 시카고 연은 총재의 이 발언이 있을 예정이고요. 또 수요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발언, 그리고 이 유가 관련해서 IA 원유 시장 보고서,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베이커 휴즈 시추기수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또한 이 JP 모건을 비롯해서 이 3분기 어닝 시즌이 돌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금융주 JP 모건, 시티그룹, 그리고 웰스파고까지의 이 실적 발표가 이날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함께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요, 실적이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번 소식을 자세히 또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자,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자, 오늘 장도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지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상품을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 국제유가 팔라듐 저번 주에 이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팔라듐 먼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이 팔라듐 일봉입니다. 현재 이 지금 지난주 팔라듐에 대해서 단기 급등의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1,045달러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지금 사실상 지지를 받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팔라듐은 워낙 강한 수요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강력한 팔라듐의 상승세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속에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보통 원자재는요, 달러화가 상승을 하면 하락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은 그만큼 강한 상승에 이게 더욱더 초점에 맞춰져 있고 강한 추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달러 인덱스가 소폭 밀리면서 지금 팔라듐의 하방 쪽을 좀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1,082.5달러 이 맨 끝 전 고점까지는 좀 계속 상방 대응을 권해드리고요. 1,045.5 1,045달러를 이 완전히 이탈, 이때쯤 여기 저점에 이탈을 좀 한다라고 했을 때는 1,021달러를 좀 지지 라인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달러 인덱스가 좀 재차 반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는 상방 대응 쪽으로 좀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크루드 오일 이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크루드 오일 일봉입니다. 현재 이거 보시면요. 지금 지속적인 상방 대응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1차 상승 랠리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마감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지난 거래일에 현물은 상승을 하고 선물은 차익 실현 이 매물에 하락을 좀 했는데, 하지만 중요한 지지 라인이 이 74.30, 이 두 번째 라인 74.30에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전망으로 이 라인을 지지하는지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좀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저의 이 수 시스템에서 이 시그널 차트는 아직은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이 상승 시그널이 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4.30 이 두 번째 라인 여기에서 매수 대응을 좀 하시길 바라고요. 다만 수익 폭이 조금 짧게 가져가는 그러한 전략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75.50 이 맨 위쪽에 있는 이 75.50을 돌파하더라도 이 전 고점에 있는 79.90까지 전까지는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 아무래도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온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매수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중국 시장을 훑어보고 유망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긴 연휴를 마치고 드디어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을 합니다. 중국 증시의 10월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이번 이슈에 대해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정부가 올 들어 네 번째 지준율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의 여파로 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자 자구책으로 마련한 건데요. 과연 이번 조치가 중국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인도 시장에서 영역 확장에 나선 샤오미가 점유율 부분에서도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시장에서 잘 나가는 샤오미의 입지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정철 본부장님이 스튜디오에 찾아주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장 중국 증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홍콩 증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네, 소폭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급락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국 증시가 오히려 좀 더 잘 버틴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그래도 어떤 기대감이 좀 있냐면 지금 현재 전저점,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바로 전저점이기 때문에 지지 테스트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이제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저점, 홍콩 항생지수 전저점이 26,249 정도 되거든요. 250, 24,250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지금 이 부분을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종목들은 큰 등락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해 종합증시 오늘 이제 개장하는데 오늘 개장하면서 아마 좀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감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제조업 PMI 지표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유동성 공급에 정부가 다시 한번 나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상황이 뭐 좋지 않으니까 지금 결국은 또 지준율 인하 카드를 또 꺼냈는데 일단은 뭐 15일부터 이제 상업하고 이제 외자 전부 다 이제 1%씩 지준율 인하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표 부진에 따라 유동성 추가 공급 카드를 지금 이제 선택을 한 상황인데요. 15일부터 이제 대형 상업은행하고 외자은행 지준율 1%면 이제 100bp 되겠죠. 100bp니까 이 부분을 인하를 했고요. 올해 1월, 4월, 7월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지준율 인하인데, 지준율 인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급 준비라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고객 예탁 자산이 있으면 그 중에서 몇 퍼센트 항상 지급을 준비하는 돈으로 예비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투자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많이 준비할수록. 왜냐면 100%라고 있으면 예를 들어 90%를 지급 준비로 한다 그러면 10%밖에 돈을 활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걸 계속 낮춰왔는데 기준금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카드입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가장 강력한 카드고요. 지준율 인하하는 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약한 카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정책 같은 경우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효과가 많이 없으면 결국 마지막에는 금리 인하 카드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 카드로 가기에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고 중국은 안 그래도 그림자 금융 때문에 문제인데, 부채 때문에 문제인데, 여기서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려버리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확실히. 왜냐면 그러면 또다시 추가적으로 부채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럼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 금융에 대한 연착륙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죠. 중국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지준율을 이제 소폭 좀 더 높고요. 지준율이 15.5%였고, 지난번에. 그래서 이번에 인하돼서 14.5%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중소형 은행 같은 경우는 13.5%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은행하고 중소은행하고는 차이가 있다. 금리갭이.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7월에 50bp 인하했는데, 네. 그러니까 1월에 100bp, 2월에 100bp, 3월에 70bp. 그러니까 이제 50bp.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지준율 인하 폭이 좀 줄었다가 다시 이번에 100bp를 인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강력하게 다시 또 진행하지 않나. 이제 효과가 좀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또 강력하게 다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는 50bp를 인하를 했다가 이번에는 100bp로 올렸잖아요. 그렇다면 중국 지금 현재 경제가 더욱더 안 좋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때문일까요? 네, 이게 무역 전쟁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정도 지준율 인하하면 상당히 경기부양책 중에 상당히 좀 센 편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중국 경기가 살아나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더욱 부진에 빠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이 좀 더 깊어지고 있는데 지준율 인하가 결국 위안화 약세를 불러온다는 게 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정책 완화가 결국 위안화를 많이 풀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위안화가 많아지면 당연히 뭐든지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위안화가 또 약세가 되거든요. 위안화 약세가 된다는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에는 좋아요. 중국한테는. 근데 중요한 거는 미중 무역전쟁만 할 수 없거든요. 중국은. 나머지 내수 경기도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전쟁에 대응하면 할수록 중국 내 내수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 이제 추가적인 이제 위안화 약세 같은 경우는 중국 내수 경기를 위해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조치로 약 한 1조 2천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 어떤 197조가 풀리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 뭐 100bp 내리는데 뭐 이 정도 돈이 풀리는 거 어마어마한데, 위안화가 좀 지금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지준율 인하 조치가 이제 내수 진작에도 좀 상당히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중국 정부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치까지 같이 내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기계류, 방진물에 대해서는 수익금에 대해서 관세를 좀 인하해주겠다. 그러니까 첨단 산업 말고 이제 약간 내수 쪽에 완전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산업 같은 경우는 관세를 좀 면제를 인하를 해주고요. 부가가치세도 1% 정도 낮추는 정책을 좀 추가적으로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화되는 이제 중미 무역 전쟁에 대해서 대비가 중국이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투트랙으로 약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화는 좀 완화시키고 나머지 내수 쪽에서 추가 정책 카드를 하나 더 쓰는 그런 모습으로 현재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다음 달 PMI 지표 한번 봐야지 또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도 함께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 샤오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재 샤오미는 사실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인도에서는 스마트 TV로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샤오미가 인도에서 본격적으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소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이제 샤오미인데 뭐 인도에서는 지금 뭐 스마트폰만 아니라 지금 뭐 스마트폰 잘하고 있습니다. 샤오미가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TV까지 잘 팔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글로벌 정보업체인 시장 정보업체인 IDC가 최근 공개한 2018년도 2분기 인도 스마트폰 가전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2월에 이제 인도 시장에서 첫 진출한 샤오미 올해 진출했어요. 샤오미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그 전에 진출했는데 TV 시장에는 올해 진출한 거죠. 올해 진출했는데 스마트 TV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TV 전체 TV가 아니고요. 스마트 TV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거나 뭐 그렇다라고 보다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 분야에서는 확실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 TV 시장에서도 6월까지 출하량이 50만 대를 돌파했고요. 그래서 이제 1인 삼성전자를 가파르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체 1위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스마트 TV 쪽은 샤오미가 확실히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스마트 TV 분야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인도 시장이라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인도가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인도가 중국을 상당히 안 좋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서 한번 전쟁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올해 일입니다. 올해 뭐 전쟁이라길래 무슨 전쟁을 저렇게 쉽게 얘기하나 진짜로 전쟁 직전까지 갔었어요. 근데 갔지만 다행스럽게 이제 결국은 모디 총리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면서 화해를 했는데 사실 인도가 중국 정말 안 좋아하고요. 중국도 역시 인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1대1로를 막고 있거든요. 계속 1대1로 가는 길을 모든 길을 다 막고 있습니다. 인도가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서로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샤오미 TV를 이렇게 많이 쓴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샤오미가 가성비가 좋던지, 아니면은 그쪽은 별로, 애국심 별로 없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인도 시장 하면은 사실 중국 시장 다음으로 큰 시장이잖아요. 아무래도 이번에 샤오미가 인도 시장에 진출하면서 점차적으로 성장력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됩니다. 네. 앞으로 좀 샤오미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사실 그 스마트 TV만 샤오미가 했으면 말도 안 하는데 이미 인도는 스마트폰은 이미 샤오미가 삼성하고 애플 제치고 전체 1위예요. 네, 전체 1위고 지금 이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고 있고요. 샤오미 점유율 같은 경우가 17.6%로 전체 1위인데 작년에 이제 12.8%만 비교해봐도 순식간 5% 가까이 올랐습니다. 1년 만에. 그리고 이제 극강한 선장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전체 웨어러블 기계, 그러니까 웨어러블이라고 하면은 이제 선이 없이 막 이게 무선으로 하는 그런 기기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66%가 증가했는데 샤오미 같은 경우가 근데 전체 인도 시장 점유율이 이 웨어러블 기에서는 46%예요.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에서는 이제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가성비가 워낙 뛰어나다. 뭐 저도 뭐 샤오미는 쓰지 않았지만 뭐 가성비가 싸니까요. 싸다는 부분이 좀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제품의 품질이 좀 올라와 주니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인도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샤오미 때문에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경쟁이 좀 치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오미 같은 경우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지를 모르겠는데 오늘 샤오미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 항공기시라서 네. 계속 개장을 했어요. 계속 하고 있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번 뉴스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좀 반등을 할지 인도 시장이 사실 샤오미의 명운이 걸렸다. 이미 중국에서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오포나 비보, 화웨이한테 완전히 밀려있거든요. 완전히 밀려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샤오미는 뭔가 정기를 발현하지 못하면은 회사는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단기 하락폭에서 얼마나 반등할지가 의문인데 제가 이제 샤오미 차트를 좀 다음에 좀 지금 오늘은 다른 종목을 가져왔기 때문에 다음에 좀 얘기 드리겠지만 지금 15.500 홍콩달러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단기 낙폭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까지 반등만 보시고, 진행해 보시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지금 현재 상하이 종합지수가 출발장이 나왔는데요. 1.88%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장에서 저희가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오늘장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지금 이제 상하이 종합이 내리고 있는데 네. 그건 당연하죠. 왜냐면 글로벌 증시에서 밀린 부분이 그대로 반영해서 밀리는데 중요한 게 그거 보고 또 우리나라 증시가 놀랄까봐 네. 그것 때문에 좀 이제 걱정이긴 한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항서제약입니다. 항서제약인데 이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당히 좀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이죠. 예전에 네. 수익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냈던 종목입니다. 그냥 잠깐 적당히 낸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제가 봤을 땐 거의 한 20%가 넘는 수익을 거뒀는데 일단 지금 현재 내려온 상황이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V자 반등을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중국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 가장 투자가 많은 R&D 투자가 많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보적으로 이 기업이 상당히 좀 많이 투자하는 그런 면이 있고 중국에서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이 회사 자체가 지금 현재 다양한 파이프라인하고 안정적인 실적 증가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네. 또 아파티닙이라고 이제 아파티닙에 이어서 이제 피로티닙 같은 경우도 항암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권부 승인을 획득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미국 이런 데 아니고요. 그냥 중국 내. 중국 내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 인구가. 자, 4분기에는 이제 시판 예정입니다. 4분기에 시판 예정인데 피로티닙 같은 경우는 비소세포암하고 위암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임상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전이 좀 높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현재 간단하게 이제 제약회사 같은 경우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많으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 파이프라인을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전망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현재 지금 상황에서
오늘 제가 이제 매수가를 61 위안을 드렸어요. 지금 63.500에 지난 거래일에 마감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오늘 밀릴 줄 알았어요, 저는. 예, 증시 밀릴 거니까 밑에서 받으려고 준비했던 거죠. 61 위안에 현재 매수가 1차 라인 잡아놨고요. 매수 2차 라인,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증시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국 증시로 수익을 내야 되는 저한테는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55.350 위안, 55.350 위안을 2차 매수 라인으로 잡아놓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52.950 위안을 현재 잡아놓으시면은 손절가로서는 뭐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69.500이면 전고점에서 2번 맞고 떨어진 자리입니다. 2번 맞고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한 절반 정도 수익 시전 해주셔야 된다, 올라오면. 그리고 여기 뚫고 급등할 경우에는 2차 이제 목표가를 75.700 위안으로 잡아주시면은 지난번하고 거의 비슷한 수익률인데 조금 더 높아요. 예.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저희가 4월, 5월에 매수해서 그때 6월에 수익 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상당히 좀 이와 비슷한 타입으로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항서제약은요, 63.5위안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밀리면 매수 접근 그리고 분할 접근하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인 가이드는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 이슈행 가이드 시작합니다. 암호화폐 투자 열기는 최근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각 나라의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투자는 다시 열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서울시가 블록체인 선도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5년간 무려 1,200억 원을 투자해서 서울 곳곳에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건데요. 보다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이선주 멘토님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는요. 2013년 등장해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킨 이더리움. 등장 당시에 비트코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주목을 받아왔었는데요. 오늘은 이더리움이 어떻게 현재까지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이선주 멘토님이 스튜디오에 찾아주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또 함께 분석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블록체인 선도 도시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또 계획을 내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서울시가 200여 개 기업이 들어설 수 있는 블록체인 직접단지를 서울 개포와 마포에 조성하기로 계획을 밝혔는데요. 특히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내에 2021년까지 국내 최대 서울 글로벌 블록체인 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앞으로 5년간 1,233억 원을 집중 투자해서 블록체인 활성화에 나섰는데요. 1,000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서울 펀드도 민간과 공동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이 유럽에서 이제 순방을 하고 있는데요. 스위스 주크시청에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때 이제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 계획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 기술로 꼽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서울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의견을 밝힌 건데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여러 영역이 있는데 유별나게 암호화폐에만 사실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향후 IT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서울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의 중심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이 지금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구축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들이 크게 현재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일단 서울시가 발표한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 계획의 핵심은요, 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직접 단지를 조성을 하고요. 거기에 기업 성장 총 20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제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문 인재 양성을 하고 여기에 마이스 산업 지원과 민간 협력 강화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 블록체인 직접 단지는 개포와 마포라고 말씀드렸는데 개포 같은 경우는 디지털 혁신 파크로, 마포는 서울 창업 허브로 두 곳에 200여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이 되고요. 내년까지 서울 창업 허브는 23개, 개포 디지털 혁신 파크는 50개의 창업과 중견 기업을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는요, 운동장 부지에 2021년까지 120개 기업이 입주 가능한 서울 글로벌 블록체인 센터 건물을 신축을 하고요. 블록체인 기업의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 공간을 장기 임대하고 또 각종 국제 행사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서울 펀드를 조성을 해서요, 유망 창업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서울시가 전체 펀드의 14%, 그러니까 136억 원 정도인데 여기를 이 정도 금액을 출자를 해서 마중물을 붓고 나머지는 민간 그 모태펀드의 그 자금으로 채울 계획입니다. 네. 민간 산업들의 투자도 가능하다면 아무래도 좀 투자가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가요? 네, 일단은 행정에 접목한 블록체인 솔루션 가운데 해외 도시로 수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을 해서요.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서울형 ODA 공적 개발 원조의 그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정책과 기술을 함께 패키지화해서 위고, 시티넷 등 서울시가 주도하는 국제기구의 회원 도시들을 중심으로 전파한다는 전략입니다.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사람을 서울로 끌어들일 수 있는 블록체인 마이스, 즉 회의, 관광, 전시, 이벤트 산업도 지원할 예정인데요. 경쟁력을 보유한 블록체인 행사에 서울시가 최대 1억 원을 지원을 하고요. 블록체인 투어 코스를 만들어서 이 마이스 참가자들에게 서울의 블록체인 산업 거점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한데 모인 크립토밸리를 보기 위해서 인구 3만의 소도시인 스위스 슈크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서울에도 블록체인 투어를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블록체인 기업들이 기술을 적용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또한 테스트 베드가 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행정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어떤 도시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서울시가 먼저 이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심 도시로서 그 계기를 만들겠다라는 또 큰 포부를 밝혔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 관광 수입도 저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더리움에 대한 소개를 또 주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더리움을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비트코인이 사실 가장 사람들이 암호화폐 했을 때 첫 번째로 뽑는데요. 요즘은 또 이더리움이 그리고 이오스 이런 것들이 좀 더 비트코인에 이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먼저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하자면 2009년 1월에 이제 일본인이라고 밝혀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뭐 가상의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새로운 지불 시스템이면서 완전한 디지털 화폐를 가능하게 한데 합의된 네트워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최초의 암호화폐로 혁신적인 결제 네트워크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거래가 늦고 속도가 느리죠. 그리고 가격 변동성이 커서 과연 실생활에 응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불평과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러서 2013년 19세의 비탈리 부테린 백서를 내놓고 이제 이더리움의 개발을 제안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인데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화폐 거래뿐만 아니라 계약서 등의 추가 정보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 6월에 이제 스위스 아까도 나왔는데 이 주쿠시에서 이더리움 재단을 만들고요. 약 6천만 개의 이더리움을 팔아서 31,591개의 비트코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시세로 따지면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4억 원 정도인데요. 이 정도를 이제 받았지만 최근 시세로는 2억 달러, 즉 2,353억 원, 거의 10배 가량이 뛰었죠. 그렇게 이제 비트코인을 받았는데 2015년에 이제 7월 30일 블록체인 2.0 시대를 알리는 이더리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2016년 4월에는 이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더 DAO라고 해서 탈중앙화 자율조직 펀드를 꾸리고 1억 5천만 달러의 투자금을 모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뒤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실현화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시선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과 증명 방식을 채택한 점은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더 높은 해시 파워와 연산력을 가질수록 이더리움을 더 많이 채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파워 경쟁이 필요하기에 에너지 낭비를 우려하는 환경론자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5월이었죠. 세계 최대 가상화폐 채굴업자 비트메인이 이더리움 채굴을 위해서 주문형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부테린도 ASIC 사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곳곳에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채굴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이더리움을 소유해서 전체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이에 비트메인도 사실 물러서진 않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우회하는 ASIC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그래픽 처리 장치와 비교해 같은 시간에 10배 더 많은 이더리움을 채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이제 POW 방식을 버리고 지분 증명 방식의 전환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어떤 독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큰 차별성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아까 결제나 거래 등 화폐로서의 기능에 집중을 했다면요. 이더리움은 계약서라든지 전자투표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앱을 운용할 수 있는 확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비트코인이 분산화된 P2P 네트워크 그 안에서 결제 기능을 만들었다면 이더리움은 확산형이라고 하셨죠. 그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 요새 뭐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여러 산업에 있어서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참 큰 범위고 그게 완성이 된다면 또 자연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그런 면에서는 또 다른 이유로 비트토린과 다른 매력으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뭐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처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소스 형태의 프로젝트고 또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 세계 컴퓨팅 자원을 활용을 해서요. 각종 데이터를 검증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더리움이 세계의 컴퓨터라는 별명도 갖게 되었는데요. 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더리움 없이 이제는 그 확장성을 논할 수 없다라고 해서 뭐 비트코인과 같은 가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이 이렇게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아주 포인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그래도 최근에 좀 이 리플이 쫓고 있잖아요. 네. 쫓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이더리움은 시가총액 2위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인들? 네, 뭐 이더리움이 명성을 얻은 거는 이제 새로운 화폐여서가 아니라 플랫폼을 지향했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뭐 혁신적 결제 네트워크이자 신종 새로운 화폐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앱 플랫폼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리플이나 뭐 다른 또 신생이 있지만 이미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DApp이 실현되고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 아성을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세계은행 같은 결제 네트워크를 꿈꿨다면 이더리움은 이제 다양한 그 앱을 구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편함을 개선하고 실생활에서 좀 더 쓸모있는 플랫폼이 되고자 해서 스마트 계약 기능이 특화되어 있는데요. 이 스마트 계약은 자판기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지폐를 넣고 정해진 버튼을 누르면 자판기에서 음료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과정이 다 스마트 계약인데 이더리움이 사물 인터넷에 적용하면 기계끼리 돈을 주고받는 금융 거래도 가능해지고요. 여러모로 다양한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빠르게 좀 더 비트코인이나 뭐 다른 형태보다 사업이나 서비스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의 손이 좀 필요가 없게 되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좀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투자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주식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 중에 있고요. 저희 내일은 9일이라서 한글날이죠. 내일은 쉬고 저희는 수요일 날 더욱더 풍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